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4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어제 추수감사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미주는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 무려 27.6%가 미국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캐나다가 3%입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를 합치면 무려 30% 정도 되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북미에 거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미국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뿌듯한 느낌이 납니다. 미국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미국에 계신 분들께 전달해 드린다는 자부심도 느끼면서 오늘도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에 이어서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를 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기원을 찾아봤더니요. 예전에 이제 땡스기빙 때 사람들이 이제 연휴를 즐기는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트래픽도 너무나 몰리고 차량이 많이 막혔겠죠. 도로가 꽉 막히고 정말 좀 끔찍한 금요일에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뭐 경찰관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못 살겠다. 쇼핑객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정말 끔찍한 프라이데이다. 그런 의미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명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예전만큼 교통이 막히고 어려운 일은 없겠죠. 자,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렸었는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고 있는 쇼핑 구간이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인 것 같습니다. 시킹 알파에서도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간만에 찾아온 할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월 2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년 2024년에 대한 목표 주가를 5천으로 설정했다라는 기사를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또 하나의 기관에서 같은 목표 주가 5천을 산정했습니다. 그 기관의 이름은 RBC고요.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죠. 자, RBC 역시도 5,000달러의 S&P 500 목표 주가를 설정하면서 10가지의 투자자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까지 지적을 해줬습니다. 조금 긴 기사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좀 읽어볼까 합니다. 또 다른 저명한 월스트리트 전략가도 S&P 500 지수가 5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는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시작되고 있고요. RBC 캐피탈 마켓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를 맡고 있는 로리 칼바시나가 장본인입니다. 어제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역시도 2024년 연말 목표치를 5천으로 채택했는데요. 이번에 로리 칼바시나도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S&P 500이 지금 수준에서 1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RBC의 팀 역시도 이번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접근 방식에 의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 가지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5천이라는 목표 주가를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도출된 기본 목표치는요, 심리 지표라든지 경제 선행 지표, 정치적 리스크, 자산 간 역학 관계 등 다양한 인풋을 통합해서 5가지 모델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요, 그 중앙값에서 도출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5가지의 다양한 목표 주가가 있는데 거기에 중앙값이 5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모델에 의해서 생성된 연말 목표치는 현재 RBC의 베어 케이스는 최악의 상황이죠. 내년에 최악의 상황이 도래가 되면 4,5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만약에 최상의 케이스, 불 케이스죠. 이거는 5,300이다. 따라서 그 중간값인 5,000을 이번에 목표 주가로 제시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바시나와 그녀의 팀이 2024년 시장 전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10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10가지 부분을 고려하면서 투자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요. 2023년 말에 지금 랠리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4년 상승분을 일부 앞당겼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11월 랠리가 2024년 상승의 일부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그리고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지표를 살펴보면 건설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라고 얘기합니다. 칼바시나 그리고 그녀의 팀은요. 연구에서 자주 인용하는 미국 개인 투자자 협회 주간 투자 심리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AAII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중 방송에서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 지수죠. 정식 네임은요. American Association of Individual Investors입니다. 자, AAII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보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향후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6개월간 하락하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한 설문을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설문조사는요. 11월 15일 날 있었는데 강세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응답자의 무려 43%가 향후 6개월 동안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이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RBC의 분석에 따르면 이 범위의 수치가 나타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요. 약 10% 평균적으로 상승한 것이 과거의 통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 심리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앞으로 12개월 동안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역사적 통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투자자들이 저지른 가장 커다란 실수 중에 하나는요. 특히 매그니피센트 7과 같은 대형주 그리고 메가캡 주식의 주가 수익 배수, 우리가 보통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멀티플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주가가 연초에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메가테크 기업에서 빠져나왔다. 이제 너무 과평가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빠져나온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칼바시나 그리고 그녀의 팀은요.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데 보다 장기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평균 후행 4분기 S&P 500 PER을 취하고요.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GDP, 10년물 수익률, 연금 자금 이렇게 네 가지의 거시적인 변수를 사용을 해서 2023년과 2024년에 후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고 형성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예측을 하는 모델을 구축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역사적인 통계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PER이 높다고 해서 주식시장을 빠져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수익 전망인데요. RBC의 2024년 S&P 500 주당 순이익 EPS의 목표치는요. 232달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해의 상승을 정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목표 EPS가 있다면 우리가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아까 목표 주가가 5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계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천 나누기 지금 현재 목표 EPS가 232죠. 이렇게 역으로 나누면요. 지금 현재 내년에 RBC가 보고 있는 S&P 500의 멀티플 PER은요. 21.5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1.5배까지는 우리가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S&P 500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가 올해같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10%를 훨씬 넘어가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이러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올해만큼 훌륭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에 한 21배 정도의 멀티플이 유지가 된다면 지금 현재 EPS는 232달러 정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5,0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채권의 수익률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뜻의 월가의 전문 용어인 티나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티나는 뭐냐면요.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찾아봐도 주식에 투자하는 것만큼 괜찮은 투자처가 없다. 이게 이제 티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칼바시나가 얘기하기를 현재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낮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 지수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100 나누기 S&P 500의 멀티플입니다. 직접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멀티플을 살펴보면요. 2023년 11월 20일 기준으로 25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멀티플이죠. 따라서 100 나누기 25를 하면 되죠. 그러면 4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를 넘어가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불합리할 상황이죠. S&P 500은 위험 자산인데 위험 자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지금 안전 자산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낮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요. 위험 자산인 주식이 안전 자산인 채권보다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통계를 보면요.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것을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가 막은 적은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요. S&P 500 어닝 일드 마이너스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여기 지금 진한 색으로 표시된 이 그래프가 바로 S&P 500의 어닝 일드 빼기 10년 국채 금리거든요. 때로는 0% 이하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 이 그래프는 뭐냐면 S&P 500의 수익률이거든요. S&P 500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보인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플러스, 평균적으로 10%를 우리 투자자한테 안겨줬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안전자산에 비해서 위험자산의 수익률이 더 낮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 증시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 그녀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은요. 2024년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대선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은 대선 기간 동안 실적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약하게 시작을 하고요. 가을로 접어들면서 따라서 이제 선거철이 본격화지면서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에 정말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하락세로 돌아서고요. 왜냐하면 누가 당선이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선거 후에는 이제 확실하게 당선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상승세를 탄다.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고요. 자, 다음으로 경기 침체가 주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GDP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가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사적인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요. 1947년부터 2022년까지 굉장히 오래된 미국 증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증시는 보통 평균적으로 8.9% 올라갔고요. 중간의 상승률은 11.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미국 증시는 투자하면 10%의 상승을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GDP 성장률이 0.1에서 2% 사이면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4.3% 그리고 중간 수익률은 0.0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0.1에서 2% 사이가 되면 굉장히 미국 증시가 힘을 못 쓴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죠. 자, 다음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는 과거 10년, 20년에 비해서 상당히 투자 환경이 바뀌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코로나 19 이후에 양적 완화 이후의 시대에는 몇 가지 새로운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탈세계화, 따라서 글로벌 빌리지 시대가 끝났죠. 두 번째로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따라서 노동시장이 항상 타이트하잖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향 때문에 밸류에이션과 마진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도 있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적인 영향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현재 장기 성장주 거래가 너무나 혼잡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메가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 자금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밸류에이션이 실적 성장률을 추월하더라도 따라서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계속 확장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는 소형주가 더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소형주가 11월부터 다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칼바시나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현재 소형주는 아직도 비인기 종목이죠. 따라서 2024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아마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여전히 소형주는 너무나 저렴한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요, 소형주들이 좋은 성과를 낸 역사적인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소형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소형주는요, 리세션이 발생을 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그때 가장 좋은 주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소형주다. 이러한 점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고려 사항을 참고하시면서 다가오는 2024년에 대한 투자 전략을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인공지능 칩이 두 개 있었죠. H800, A800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막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었는데 이번에 소개되는 AI 칩이 출시가 연기됐다라는 안 좋은 소식입니다. 자, 과연 얼마나 연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미국 수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새롭게 설계한 인공지능 칩의 출시를요, 내년 1분기까지 연기한다라고 중국 고객들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이 전달을 해줬고요. 이번에 출시가 연기된 칩은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미국 수출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개발한 중국 전용 칩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능이 가장 강력한 H20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화웨이 같은 현지 라이벌에 앞서서 중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엔비디아는 사실 빠르면 11월 16일 날 이러한 신제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다고 칩 업계 소식지인 세미 애널리시스가 이번 달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출시 시기가 굉장히 많이 늦춰졌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소식통에 따르면 H20 출시는요, 내년 1분기까지 미뤄졌고요. 하지만 2월이나 3월에 출시될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4개월 정도 미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H20 외에도 엔비디아는요, 새로운 미국 수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L20 그리고 L2라는 두 가지의 다른 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요, L20까지는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래 일정에 따라서 올해 안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L2는 지금 사실상 정보가 공유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강화된 수출 규정으로 인해서 고급 칩 A800 그리고 H800 인공지능 칩을 포함한 제품 출하가 금지됐기 때문에 중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칩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미 애널리시스의 칩 사양 분석에 따르면요, 이번에 출시 예정인 H20, L20, L2 같은 경우는요, AI, 인공지능 작업을 위한 엔비디아의 최신 기능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국의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일부 컴퓨팅 성능은 감소한 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식은요, 이번에 어닝콜을 직접 확인해 보신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의 어닝콜 스크립트를요, 한국어 버전으로 공유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은요, 그 퀘스천 앤 앤서에서 이러한 질문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널리스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비벡 아리아가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4분기에 중국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명확하게 좀 알고 싶다, 이러한 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지난 몇 분기 동안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데이터 센터의 매출의 한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국이 굉장히 커다란 시장이라는 것은 맞죠. 자, 그리고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영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수출 규제는요, 중국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이 영향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다, 가시성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라이선스가 필요 없는 새로운 규정 준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이다.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제품은요, 향후 몇 달 내에 출시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11월인데 향후 몇 달 내니까 한 2, 3개월 후에 출시될 수 있다, 내년 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매출에서 이러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요, 어닝콜에서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아마존에 관련된 소식이고요. 아마존이 추진하고 있는 아이로봇에 대한 인수가 이번에 EU의 무조건적인 승인을 획득할 예정이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로이터 통신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마존은요, 로봇 청소기 제조업체인 아이로봇의 인수 계획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EU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거래에 대한 결정 기한은 2월 14일입니다. 따라서 좀 날짜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에서는요, 반독점 규제 당국이 6월 달에 이 거래를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쪽이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아이로봇은 지난 9월 달에 연방거래위원회, 우리가 FTC라고 부르는 기관이죠. 여기로부터 아마존 거래에 대한 심층 검토를 해달라는 두 번째 요청을 받은 바가 있고요. 아마존은 이미 6월 달에 FTC의 두 번째 요청에 대한 상당한 준수 사항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이 건이 성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인수합병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아마존은요, 참고로 지난 8월 달에 아이로봇과의 거래를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인수가가요, 현금으로 61달러였는데 51.75달러로 인하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이로봇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네고시에이션을 새롭게 했다, 재협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아이로봇 보유자들은 지난달 주주 투표에서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유럽연합의 승인도 받게 되면 결국 미국의 FTC의 승인만 받으면 거래가 완료된다, 이번에 인수권이 확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확률이 점점 높아가는 것이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권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그러면 굳이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는 이유는 뭔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따라서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마트홈 제품군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아마존은요, 스마트홈이라는 산업 분야에 굉장히 좀 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룸바 진공 청소기는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마트홈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이게 스마트홈 제품이냐면요, 인텔리전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핑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방에 구석구석 빼놓지 않고 청소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우리 사용자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청소해, 여기는 청소하지 마, 이렇게 정해놓은 구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먼지가 어디는 많고 먼지가 어디는 적고, 이것까지 직접 파악을 해서요, 조금 더 지저분한 구역은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또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음성을 인식하는 기능, 따라서 말로 명령을 할 수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카메라 센서로 인해서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가 있으면 피해서 가고요. 또 굉장히 좀 더러운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가구가 있으면 부딪히지 않고 피해서 청소를 굉장히 스마트하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아마존이 아이로봇을 인수하게 되면요, 아마존이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스마트홈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혜택은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아이로봇을 인수하면 아마존은 소비자에 대한 습관, 그리고 선호도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요, 아마존이 나중에 광고를 한다든지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할 때, 그리고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나중에 스마트홈 제품에는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스마트홈 제품을 출시할 때 아이로봇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혜택은요, 이미 존재하는 알렉사와의 통합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룸바 청소기를 알렉사 음성 어시스턴트와 통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룸바는 이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알렉사를 넣어버리면요, 단순히 그냥 청소만 시키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 청소기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을 하나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는요, 로봇공학 기술에 투자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존은 로봇 기술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기업이죠. 따라서 물류센터에서 이미 많은 로봇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로봇을 인수하게 되면요,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공학은 굉장히 사용도가 많죠. 가정용 청소라든지 의료, 물류, 뭐 다양한 산업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봇공학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아마존이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스마트홈 시장에서 지금 구글, 애플 이러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로봇을 인수하게 된다면 주요 경쟁자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 따라서 아이로봇도 역시 경쟁자인데 경쟁자 하나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 스마트홈 시장에서 점유율이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렇게 5가지의 혜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디어의 센티먼트가 가장 좋지 않은 기업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슬라, 또 하나는 애플이죠. 이 2기업은요, 최근에 호재보다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심란하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애플 관련해서 또 하나의 악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애플의 판매량이요,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한테도 밀리고 있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라는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최근에 중국에 광군제 쇼핑 축제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감소를 했고요. 작년 대비 줄었다는 거죠. 중국 내 라이벌인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한테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리서치 컨설팅 업체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2일까지 2주 동안 판매된 애플 스마트폰의 수를 총계를 내봤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4%나 감소했다라고 목요일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시장이 떨어졌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문제는 다른 기업들은 많이 올라갔거든요.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는요, 판매량이 같은 기간 동안 전년 대비 무려 66% 그리고 28%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적으로 봐도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가 판매를 증가시키면서 이번 광군제 쇼핑 기간 동안 중국의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은요, 전년 대비 5%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은 5% 상승했는데 전년 대비 4% 감소했다는 것은 지금 애플의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애널리스트들은 중국 스마트폰의 시장이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오래 지속된 바닥을 찍고 드디어 상승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리서치 업체 IDC는요, 지금 현재 10분기 연속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데 이후에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드디어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10분기면요, 2년 반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하락을 했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다가 드디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설 기로에 서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은 굉장히 좋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중국 쪽의 경쟁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요, 광군제 기간 동안 애플의 아이폰을 대폭 할인하는 등 연례 쇼핑 행사를 앞두고 스마트폰 모델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애플은 화웨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칩을 탑재한 메이트 60 스마트폰 라인을 출시한 다음에 한 달 뒤에 9월 말이었죠. 아이폰 15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이 화웨이 폰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카운터포인트의 애널리스트 의견에 따르면요, 애플의 실적 부진은 단순히 중국 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 한 가지 이유뿐만 아니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아이폰 15 모델의 공급을 제한하는 공급망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파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감안할 때 단순히 이번에 수치만 보고 애플이 드디어 안 팔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앞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좀 보이면 또 애플의 주가도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중국에서 굉장히 커다란 마켓인 중국에서 조금씩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제프리스라는 투자기관에서 추천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프리즈는요, 퀀트 포트폴리오를 우리랑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퀀트 포트폴리오는 ROIC 스타 그리고 높은 수익률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식에 그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선정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프리즈의 퀀트 팀은요, 올해 들어서 전체 시장의 퍼포먼스에 뒤처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개편하자. 이렇게 새로운 종목을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프리즈의 퀀트 전략 책임자 대시 페라문의 틸레케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올해 지수를 상회한 종목은요, 전체의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 지수는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시장 지수를 초과하는 실적을 만든 종목은요, 사실 26%밖에 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요, 대부분의 수익률을 상위 7개 종목, 우리가 보통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메가캡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작년 출시 이후에 S&P 500을 2.9% 밑도는 좋지 않은 성과를 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량주 투자가 선호하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ROIC 스타는 유지하되 레버리지가 낮은 고품질 총수익률 종목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헤지를 도입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다른 포트폴리오를 각각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ROIC 스타 포트폴리오입니다. 스타라는 것은 이제 ROIC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ROIC 스타 포트폴리오는요, 일단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이상 되는 중견 기업만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 자본 이익률이 ROIC인데 이게 20% 이상 되는 기업만 포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ROE가 있죠. ROE는요, Return on Equity.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내는가. 이게 ROE고요. ROIC는 약간 다릅니다. Return on Invested Capital인데 Invested Capital에는요, 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 따라서 부채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OIC가 20% 이상 된다는 거는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부채로 만든 돈이 또한 5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하시면 100만 원이잖아요. 따라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만약에 1년 동안 2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다. 그러면 ROIC가 20%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고요. WACC라고 부르는 거고요. 정식명은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입니다. 이거는 조금 공식이 복잡하긴 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자본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본을 조달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부채를 빌리는 거죠. 부채를 빌릴 때는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자가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자본을 형성하는데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주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이 수익률까지도 여기에 비용으로 합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ROIC 스타는 뭐냐면요. 투자 자본 이익률이 여기에 나와 있는 WACC보다 높은 종목, 이러한 종목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ROIC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만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 가장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기업은 알파벳이고요. 알파벳은 전체 자금의 7%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 역시 7%고요. 세 번째는 메타 플랫폼 7%, 브로드컴이 5%, 어도비가 5%고요. 뭐 그 밖에도 서비스 나우가 3%,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3%, 맥도날드 2%, 부킹 홀딩즈가 2% 정도의 자금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이요. ROIC가 20% 이상 되고 또한 WACC에 비해서 ROIC가 더 높은 기업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의 포트폴리오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요, 총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도 시가총액이 50억 달러 이상 되는 중견 기업만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12개월 선행 총 주가 수익률, 그건 뭐냐면 배당 그리고 자사주 매입의 수익을 다 합쳐서 S&P 500의 중간값 이상 되는, 따라서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향후 2년 동안 ROE 그리고 ROIC가 10% 이상 되는 기업만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순부채가 30% 미만이다. 따라서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 안전한 종목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탑 5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에 엑손모빌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제네럴 밀즈, 세 번째 JP 모간, 네 번째 코노코 필립스, 마지막으로 길리아드 사이언스.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이 필터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된 미국의 대표적인 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도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미국 증시의 본격적인 상승은 금리 인하 이전에 이미 시작된다라는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경제 사이클에서 더 이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CNBC 프로는요, 이전에 긴축 기간의 역사를 검토해서 그 이후에 주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이번 달 들어서 주요 지수의 평균은 월요일까지 나스닥 종합지수는 11% 상승하는 등 굉장히 본격적인 랠리 모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다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따라서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상을 끝냈다라는 확신이 지금 시장에 심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앙은행이 언제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할지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CME 페드와치 도구에 따르면요, 내년 7월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을요, 무려 40% 가깝게 책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내년 들어서 적어도 한 상반기에 2번 정도의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 주식시장의 상승은요, 사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긴축 사이클의 종결에서 시작된다는 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근데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높은 수준이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거 역사를 살펴보니까 금리가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동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금리가 연상된다 하더라도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주식시장은 상승을 시작한다. 이것이 우리의 통계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인베스코 크리스티나 후퍼의 의견에 따르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강한 주가의 상승의 시작은 금리 인하의 시작이 아니라 실제로 금리 인상의 끝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요, 지금 투자자들도 그렇고 지금 연준의 태도를 봤을 때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보이죠. 따라서 상승장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그 다음 해에도 주식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라고 역사적인 통계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는요, 팩트셋 데이터를 검토해서 이전에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인상 이후에 12개월 동안 주요 지수가 얼마나 수익을 올렸는지 이거를 우리를 위해서 정리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과연 주가의 수익이 어떻게 됐는지 과거 역사 6번의 사이클을 살펴보는 건데요. 2018년, 2006년, 2000년, 1995년, 1989년, 1984년 이렇게 6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트는 뭐냐면요, 가장 마지막으로 금리가 올라갔던 그 날짜죠. 그리고 나서 12개월 이후에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니까요, 굉장합니다. 단 한 번, 2000년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5번은 모두 올라갔죠. 자, 평균적인 상승률을 보시면 S&P 500은 16.45%고요. 나스닥은 13.35, 다우존스는 18.24, 그리고 러셀 2000 소형주 역시도 14.16% 올라갔고요. 따라서 그리고 올라갈 확률을 보시면 지금 한 번을 빼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단 한 번도 빼지 않고 항상 올라갔다. 따라서 역사적인 통계를 봤을 때 지금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장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연휴죠. 그리고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미국 증시가 1시에 문을 닫습니다. 조기 마감되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주말에 기사거리가 별로 없으면 월요일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데요. 월요일에도 좀 차곡차곡 기사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